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썰밤 가족 여러분은 하나뿐인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한 이불 덮고 자는 부부 사이인데 아내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었다는 걸 10여 년 전 겪은 하나의 사건으로 알게 됐어요. 아내는 연애 때는 물론 결혼한 이후로도 제게 줄곧 충격적인 비밀을 감추고 있었거든요.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놀라운 반전이 밝혀질 예정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건 회사에 갓 입사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였어요. 제가 합격한 회사가 나름 대기업이었던지라 취업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자마자 소개팅 제의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못하지만 제가 키도 큰 편이고 외모도 어디 크게 못난 구석은 없거든요. 또 사업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편이었고요. 그래서 대학 시절 만났던 여자친구들도 하나같이 다 수준이 높은 편이었어요. 학력과 외모가 되는 건 기본이었고요. 집안도 부모님이 전문직이나 공직에 종사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아내는 앞서 만났던 여자들과는 좀 달랐어요. 외모도 수수한 편이었고요. 부모님도 아버지는 납땜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했다고 하더군요. 만약 아내가 제 소개팅 상대였다면 저희는 이뤄질 수 없었을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한때 연애나 결혼은 조건이 비슷한 상대와 해야 탈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누가 아내를 소개해준다고 했으면 조건만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했겠죠. 만나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아내를 만난 건 보육원 봉사활동을 할 때였어요. 당시 저희 회사는 사내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동호회가 많았는데요. 그중 봉사단체에 끌려서 가입하게 됐죠. 원래 부모님이 늘 사람은 가진 만큼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꾸준히 기부는 하고 있었는데요. 직접 어딘가로 가서 봉사를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제 취업도 했겠다. 한번 해봐야지 결심했던 차에 회사에 정기적으로 양로원이나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하게 됐죠. 근데 제가 봉사활동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냥 보육원 애들한테 선물 좀 나눠주고 같이 놀아주면 되겠지 했는데 웬걸 가자마자 보육원 청소에 빨래에 음식 준비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애들 점심을 먹이고 난 뒤엔 너무 지쳐서 기운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 산더미같이 쌓인 설거지거리를 보니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긴 한숨과 함께 고무장갑을 끼려던 순간 갑자기 작은 손 하나가 나타나선 그 고무장갑을 가로채 가더군요. 저보다 연하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됐어요. 딱 봐도 기운 다 쓴 것 같은데 뒷정리는 제가 할 테니 가서 좀 쉬세요. 아닙니다. 그럴 순 없죠. 같이 해요. 혼자 하는 게 더 빨라요. 진짜 괜찮으니까 가서 좀 쉬세요. 지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얀 거 알아요? 당황해 손으로 얼굴을 훔치자 그녀가 씩 웃었어요. 그리고는 휙 돌아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순식간에 해치우더군요. 그 씩씩한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눈에 오래오래 각인됐죠.
그 뒤로도 종종 보육원에서 그녀를 마주쳤어요. 그녀는 작은 제조회사 경리였는데요. 주말마다 그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나온다고 하더군요. 조용했지만 씩씩했고 무뚝뚝했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언제나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녀에겐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재주가 있었어요.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들도 그녀에게만큼은 서스럼 없이 다가갔죠. 원래 아이들은 상대가 자기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닌지 바로 알아챈다고 하잖아요. 그녀는 보육원 아이들이라고 자기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법이 없었어요. 늘 존댓말을 쓰면서 어른과 동등하게 존중해줬죠. 제가 그런 그녀를 좋아하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언젠가부터 주말에 봉사활동 가는 게 너무나 설레기 시작했고요. 가면 그녀에게 한마디라도 더 말을 붙여보려고 전전긍긍했죠. 눈치 빠른 직장 동료들은 제가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도와줬네요. 일부러 일 배정도 같은 걸로 해주고요. 뭔가 그녀와 소통할 일이 있으면 직접 하지 않고 저를 대신 시키곤 했죠. 그쯤 되니 그녀도 제 마음을 눈치챘던가 봐요. 언젠가부터 자꾸만 저를 피하더군요. 이대로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어 그녀를 만난 지 4개월 만에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죄송하다였습니다. 자기는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나이가 한 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뽑아야 하잖아요.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저는 그녀에게 딱 3번만 데이트를 해달라고 졸랐어요. 만약 3번 데이트하고도 혜숙 씨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깔끔하게 물러나겠습니다. 보육원에도 더는 나오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부디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네? 제 거듭된 애원에 그녀도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만 해도 그녀는 저를 좋아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첫 데이트는 같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밥을 먹었고요. 2번째 데이트 때는 유원지에 놀러 갔고 마지막 데이트 때는 남산으로 드라이브를 갔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예의 그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대했고요. 잘 웃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데이트가 끝났을 때 이 여자 마음을 훔치는데 실패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 이제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 사이 제 마음은 더욱더 커져버린 상태였거든요. 이대로 영영 그녀를 못 보면 죽을 것 같았죠.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녀도 이내 제가 울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아니 상록 씨,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늘이 지나면 혜숙 씨를 영영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슬퍼서요. 제 말에 그녀는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러다 이내 풋 하고 작게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상록 씨는 제가 그렇게 좋아요? 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요? 솔직히 전 예쁘거나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상록 씨처럼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혜숙 씨가 보육원에서 씩씩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나고요. 아이들한테 웃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한테도 웃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언제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제 진솔한 고백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요? 잠시 후 그녀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한번 만나봐요. 네? 만나보자니... 그럼 제 마음을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네.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준 건 처음이에요.
상록 씨 마음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황량한 겨울의 풍경이 순식간에 찬란한 봄으로 바뀌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고요. 2년의 열애 끝에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됐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의 집안은 평범, 아니 어쩌면 그보다 살짝 부족한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자기가 버는 월급을 고스란히 부모님에게 드리고 있던 상태였죠. 장인어른이 납땜 일을 해서 벌어오는 돈으로는 처남까지 내 식구 먹고 살기가 빠듯했거든요. 효심 깊은 아내는 결혼을 코앞에 두고 그런 친정 식구들이 걱정됐던가 봐요. 어느 날 제게 그러더군요. 상록 씨, 나 결혼해도 계속 일할 거라고 했잖아. 그럼 내 월급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부모님께 보내드려도 될까? 남동생도 아직 취업 준비 중이고 아버지 혼자 벌어오는 돈으론 좀 부족하거든.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묻는 아내를 보면서 문득 아차 싶었어요. 아내가 결혼하고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던 게 처가 식구들 때문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자기 혹시 회사 안 그만두겠다고 했던 게 그것 때문이야?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내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긍정의 대답과 다르지 않은 반응이었죠. 어쩐지 현모양처가 꿈이라던 사람이 기어이 회사를 다니겠다고 하더니만 여린 몸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려는 아내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네요. 그럼 굳이 힘들게 회사 다니지 마. 장인어른 장모님께 드릴 돈은 내가 따로 챙겨줄 테니까. 됐어. 상록 씨가 왜? 그건 너무 염치 없잖아. 염치 없긴 뭐가 없어. 당신 친정이면 나한테도 가족인데. 걱정하지 마. 나 생각보다 꽤 많이 버니까 못하면 부모님 도움 받아도 되고. 응? 당신이 일 욕심이 있다면 회사 다니는 거 응원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부러 고생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애기도 가져야 하는데. 하지만 제 계속된 설득에도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우리 부모님도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어차피 임신하면 일 그만둬야 하잖아. 그때까지만 계속 이렇게 일해서 부모님께 생활비 보태드리고 싶어. 아내는 한번 결정한 일은 어지간해선 번복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결국 제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둘 다 평일엔 일하느라 바빴지만 주말엔 딱 달라붙어서 서로만 바라봤죠. 같이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수다도 떨고 요리도 하고 때로는 교회로 드라이브도 나가고 사랑하는 여자와 한 집에 살며 같은 미래를 그린다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을 줬네요. 어차피 제 수입으로 둘이 먹고 살기엔 충분했기 때문에 아내의 월급은 딱히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아내는 대부분의 돈을 처갓집으로 보내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워낙 효녀기도 했고요. 처남이 좀 철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여기저기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거든요. 그렇다고 아내가 가족들에게 마냥 희생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아내를 하나뿐인 딸이라고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결혼 전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땐 저를 붙잡고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조아리셨고요. 결혼 후에도 처갓집에 놀러 갈 때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주셨어요. 설거지라도 할라치면 그냥 앉아있으라고 난리가 났죠. 특히 장모님이 유별나게 아내를 챙겼어요. 이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저도 좀 예뻐해 주실 법도 한데 같이 가면 저는 찬밥 신세였네요. 서운하기도 했지만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니까요.
아내도 그런 친정 부모님을 참 좋아했어요. 워낙 무뚝뚝한 사람이라 애정 표현을 남다르게 하는 건 아니었지만 한 달에 2번 이상 꼭 친정에 들러 하룻밤 자고 왔죠. 처갓집이 차로 무려 2시간 넘게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되면 혼자 고속버스를 타고서라도 다녀오곤 했어요. 그 밖에도 보일러가 고장났다든지 텔레비전이 안 나온다든지 뭔가 처갓집에 문제가 생기면 아내가 해결사로 출동했죠.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전기장판 켜는 법도 잘 모르시거든. 우철이겐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애고. 번거로워도 내가 계속 들여다봐야 마음이 편해.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처갓집이 워낙 멀리 있어서일까요? 한번 다녀올 때마다 몸 약한 아내가 알아눕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까지 골골대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건 기본이었고요. 심할 땐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 가서 링게를 맞을 정도였죠. 보다 못한 제가 시간 될 때 같이 가자고 해도 아내는 기어이 혼자 다녀오곤 했네요. 됐어. 뭐 나한테야 친정이지만 당신한텐 처갓집인데 불편하잖아.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하나도 안 그래. 그러니까 그냥 다음 주에 나랑 같이 가면 안 돼? 다녀오면 당신 또 알아누울 텐데 혼자 가긴 너무 멀잖아. 괜찮아. 하나도 안 힘들어. 신혼 초반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아내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임신 초기에는 유산 위험이 높아서 조심해야 하잖아요. 근데도 어김없이 주말이 되자 아내는 친정에 가야겠다면서 짐을 챙겼어요. 하필 저는 그날 회사 업무 때문에 나가봐야 했던 터라 내일 같이 가자고 했지만 됐다면서 막무가내로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점점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냥 내일 같이 가자고 했잖아.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 나도 계속 얘기하잖아. 그냥 혼자 다녀오겠다고. 그게 더 편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다는 거야? 비약하지 마. 그런 말 한 적 없으니까. 그럼 대체 왜 부득불 기어이 오늘 가겠다는 건데?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결혼하고 당신처럼 친정 자주 가는 와이프가 어딨어? 더군다나 이제 당신 홀몸도 아니고 지금 한창 조심해야 할 시기인데. 제 말에 아내도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죠. 그냥 임신하고 그러니까 엄마 생각이 더 나서 그래.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일 나랑 같이 가자고. 아내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뜻밖의 진실을 털어놨어요. 실은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너무 불편해해. 뭐? 장인어른 장모님이 날 불편해한다고? 그동안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말은 안 했는데 집안 차이도 나고 여러모로 좀 당신이 어려운 사위잖아. 우리 엄마랑 아버지한텐. 그래서인지 갈 때마다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 그래도 딸인 내 얼굴은 보고 싶으니까 자주 오라고 그러시는데 어차피 당신도 우리 집이 내 집처럼 편안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응? 장인 장모님이 저를 불편해한다는데 뭐라고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내가 혼자 고속버스를 타고 다녀오는 건 마음에 걸려 제가 다음날 처갓집까지 데려다 줬네요. 아내는 차에서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미안해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아서. 됐어.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더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살갑게 굴었어야 하는데 다 내 잘못이지 뭐. 앞으로는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더 노력할게. 당분간은 이렇게 운전기사 노릇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튼튼이랑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
알겠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아내는 그래도 제게 못내 미안했는지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런 아내에게 미안해서 그 뒤로 더 열심히 노력했네요. 아내가 친정에 오고 갈 때마다 제가 차로 이동시켜주고요. 약속한 대로 장인어른 장모님께 안부 인사도 자주 드렸어요. 굳이 생신이나 명절 때가 아니어도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 제 정성이 통한 걸까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저를 점점 편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쯤에 아내는 입덧도 좀 가라앉고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였는데요. 이제 슬슬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하니 깜짝 놀라면서 출산 직전까진 다니고 싶다고 하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보내는 돈 때문에 그러나 싶어서 좀 화가 났어요. 뱃속에 우리 아기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서 말이죠.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임산부가 막달까지 회사를 다녀. 그러다 우리 튼튼이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절대 안 돼. 지금까지도 나 많이 봐준 거야. 이제 그만 회사랑 얘기해서 정리하고 집에 있어. 그치만 우리 부모님이... 아니 장인어른 장모님이 뭐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셔? 당장 당신이 보내주는 돈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으시냐고. 장인어른도 아직 일하고 계시고 처남도 얼마 전에 취업했다며. 그럼 이제 됐어. 당신은 할 만큼 했다고. 아니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래. 당신이 임신한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회사 그만두라는 소리를 하네? 우리 부모님이야 계속 얘기하지. 근데 내가 고집 부리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 고집을 왜 자꾸 부리냐고. 그게 실은... 아니다. 당신 말대로 할게. 우리 튼튼이도 생각해야지.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미안해. 뭔가를 털어놓으려는 듯 보였던 아내는 이내 화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제 말대로 하겠다고 선선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내가 그렇게 나오니 저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 순간이 참 후회돼요. 그때 어떻게든 아내를 추궁해서 하려던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 했는데 아내가 감추고 있던 그 끔찍한 비밀을 그때라도 알았더라면, 그랬더라면 그 비극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며칠 뒤 아내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요. 그달 말까지만 출근하고 바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대신 집에서 열심히 살림도 하고 저녁상도 차려놓고 하더군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병원에서 계속 몸을 움직여주는 게 좋다고 했다면서 막무가내더라고요. 저도 내심 싫지는 않았네요.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반겨줬으니까요. 내친 김에 아내가 아예 전업주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내도 아이만큼은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처갓집에 들어가는 돈이야 제가 대신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내를 잘 설득해봐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런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며칠 뒤 장모님께서 뜻밖의 얘기를 꺼냈어요. 평소처럼 안부차 전화를 드렸는데 먼저 할 말이 있다고 운을 떼시더군요. 어떤 얘긴데요, 장모님? 어려워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그게 실은... 자네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네 장인이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쳐서 일을 그만뒀네. 네? 장인어른이 허리를 다치셨다고요? 역시 혜숙이가 얘기 안 했나 보구만. 걱정할까봐 그런 거겠지. 어쨌든 그래서 요즘 생활이 많이 어려워. 혜숙이가 보내주던 생활비도 뚝 끊겼고.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장모님, 괜찮으시면 그 사람이 보내던 돈은 제가 계속 보낼게요. 뭐? 그게 정말인가?
해수기는 절대 안 될 것처럼 얘기하던데. 요즘 자네도 회사에서 많이 힘들다고. 아니 어찌나 칼같이 잘라내던지. 내 배로 낳은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섭섭했다고. 아마 그 사람 입장에선 그게 저한테 폐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딨는지 참. 걔가 원래 좀 그렇게 꽉 막혔어. 융통성이 없다고. 결혼까지 안 마당에 자네가 내 아들이고 그런 거지 뭐. 장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달이 돈 보내드릴게요. 사위가 드리는 용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게 정말인가? 고맙네 한서방. 그 해수기한텐 비밀로 하는 게 어떻겠나? 알면 또 난리칠 것 같아서.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뒤로 저는 장모님 계좌에 다달이 돈을 붙였어요. 애초에 제 돈은 제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죠. 또 회사를 그만둔 뒤로는 친정에도 잘 가지 않는 눈치였어요. 배가 너무 불러와서 거동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웬일인지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걸려오는 전화도 잘 받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딸 소식을 궁금해하셨죠. 안 되겠다 싶어서 연락 좀 드리라고 아내에게 말해봐도 알겠다고 웃어 넘기기만 할 뿐 진짜로 전화를 하는 것 같진 않았죠. 그때만 해도 뭐 그냥 잠깐 싸웠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네요.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제 월급을 알게 되면서 사달이 났어요. 친구분 아들이 저와 똑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찮게 제가 얼마를 버는지 알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해서는 그게 사실이냐고 물으시더군요. 네, 맞아요. 뭐 그 친구는 신입이고 전 연차가 꽤 쌓였으니까 1.5배 정도는 더 버는 것 같네요. 난 자네가 그렇게 많이 버는 줄 몰랐네. 해수기 말로는 회사 이름만 번지르르 하지 속빈 강정이라 하더만. 그게 아니었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네 그럼 우리한테 보내는 용돈 조금만 액수를 더 늘려줄 순 없겠나? 실은 우철이가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둬서 당장 쌀 살 돈도 없는 상황이거든. 뜻밖의 요구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제 속내를 읽었는지 장모님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사위한테 이렇게 손 벌린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 알고 있네. 근데 어떡하겠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 사람도 허리 다친 게 안 나아서 아직도 골골대고, 우철이 그놈은 퇴직금을 받아오긴커녕 취직했다고 산 옷이며 가방 때문에 카드 빚이 더 많어. 그래도 그동안은 염치를 생각해서 꾹 참았는데, 자네가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거면 우리한테 좀 더 도움을 줘도 되는 거 아닌가? 한 가족인데. 그 사이 처남도 회사를 그만두고 처가 형편이 여러모로 더 안 좋아졌더라고요. 고민하다 장모님께 원래 보내던 돈의 2배를 더 보냈어요. 뭐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데 처갓집을 돕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실수였던 걸까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돈 요구는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급기야 다달이 돈을 보내주던 걸로도 모자라 시시때때로 연락해 이 핑계 저 핑계로 급전을 요구했네요. 나중엔 아예 카드를 보내줄 수 없냐고 하더군요. 네? 제 카드를요? 그래. 자네도 이렇게 계속 다달이 돈 보내주는 거 귀찮을 거 아니야. 카드 하나 주면 우리가 그냥 긁으면 되는 거 아닌가? 청구서 나오면 자네 통장에서 알아서 돈 빠져나갈 테고. 글쎄요. 그 카드를 아예 드리는 건 좀... 제가 망설이자 기분이 상했던 걸까요? 수학이 넘어 장모님의 언성이 높아졌어요. 왜? 우리가 엄한 데 쓸 것 같아서 그런가?
진짜 부모님 갖다는 둥 알랑방귀는 다 끼더니만 이제 돈이 아까워진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장모님. 그 사람 모르게 제 카드를 드린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뭐 어떤가? 어차피 자네 돈인데. 해숙이도 별 신경 안 쓸 걸세. 아니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나. 부탁합세. 응? 알겠습니다, 장모님. 그럼 조만간에 제가 한번 드릴게요. 아 그래 그러게. 고맙네 고마워 한서방. 일단 알겠다고 전화는 끊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처갓집에 제 카드를 드리는 건 상관없었는데요. 그걸 아내 모르게 한다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아내에게 지금까지 있던 일을 얘기했죠.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크게 화를 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 모르게 우리 부모님한테 계속 돈을 드리고 있었단 말이야? 미안해. 당신 튼튼히 낳고 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결혼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돈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당신 정말 왜 그래? 왜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아내는 생각보다 더 히스테릭하게 반응했어요. 급기야 주저앉아선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엉엉 울더군요. 그런 아내의 반응이 저를 가족이 아닌 남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좀 섭섭했네요. 당신이 화내는 건 이해하는데 이게 비참하다는 둥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일이야? 사위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용돈 좀 드릴 수도 있지. 내가 남도 아니고 한 식구인데 당신 정말 왜 그래? 왜 그렇게 돈 문제만 나오면 나를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그래? 당신은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백고함을 지른 아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뭐야, 당신 어디 가게? 나 친정에 좀 다녀올게. 엄마랑 아버지한테 제대로 얘기 좀 해야겠어. 나 모르게 당신한테 생활비를 받아다 쓴 것도 모자라서 카드까지 달라니 그건 너무하잖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아유, 왜 그래? 두 분 이제 연로하신데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 쓰실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억지로 뺏긴 것도 아니고 좋아서 드린 거야. 그만해. 아니, 난 그만 못해. 이제 정말 끝장을 볼 거야. 더는 이렇게 못 산다고. 끝장을 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몰라도 돼. 따라오지 마. 아내는 무섭게 엄포를 놓더니 홀로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만삭의 아내를 혼자 보내겠어요. 그래서 바로 뒤쫓아 나갔죠. 그리고 택시를 잡으려는 아내를 붙잡고 사정사정해서 처갓집까지만 데려다 주겠다고 했네요. 고집을 부리던 아내도 1시간에 가까운 실랑이에 지쳤는지 결국 얌전히 제 차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처갓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갈 땐 나 알아서 갈 테니까 그만 가 하곤 쌩하니 가버렸어요. 그 모습이 하도 칼 같아서 결국 저도 그대로 다시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죠. 그때 어떻게든 아내를 뒤쫓아 갔어야 하는데 그날 새벽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협탁 위에 있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받아보니 병원 응급실이라 하더군요. 네? 응급실이요? 응급실에서 왜... 김혜숙 씨 보호자분 맞죠? 지금 아내분이 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시민분 신고로 실려왔어요. 빨리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응급구조사의 말을 듣는데 심장이 땅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허겁지겁 겉옷만 걸치고 바로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죠. 그런데 의사는 저를 병실로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대신 진료실로 은밀하게 호출하더군요. 저는 영문을 모른 채로 그런 의사를 따라갔어요. 혹시 아내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걸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건 아니겠지? 의사를 따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했네요.
그런데 진료실로 들어선 의사는 저를 보자마자 너무나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평소 아내분하고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까?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임산부인 아내분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경찰 불러요. 아니, 저희가 직접 부르겠습니다. 그러더니 의사는 뒤에 있던 간호사에게 눈짓했어요. 그러자 간호사가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내에게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거였죠. 그걸 인지한 순간부터 몸이 제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이미 아내가 있는 병실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아이 남편분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황이 확실히 밝혀지기 전까진 환자분과 격리 조치해야 합니다. 기다리세요. 뒤에서 간호사가 저를 소리쳐 불렀지만 듣지 않았어요. 대신 더 빠르게 발을 놀리기 시작했죠. 일단 두 눈으로 아내의 생사부터 확인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응급실 문을 박차고 아내의 병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충격적인 아내의 모습에 그만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엔 멍자국이 가득했고요. 입술은 잔뜩 터져 피딱지가 져 있었어요. 저와 시선이 마주친 아내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렸어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누구야? 누가 이런 거야? 아내는 입술만 깨물 뿐 제 말엔 차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내의 길고 곧은 목에도 얼핏 멍자국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왜 이래? 가만히 있어봐. 목에 이거 뭐야? 저는 반항하는 아내에게 다가가 억지로 상의를 벗겼어요. 그러자 눈앞에 드러나는 건 아내의 상처투성이 몸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아내는 누군가에게 얼굴은 물론이고 온몸을 폭행당한 상태였어요. 기가 막혀 두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던 것도 잠시, 저는 그대로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기절하고 만 겁니다. 놀란 아내가 여보 하면서 저를 붙잡았던 게 마지막 기억이었네요. 다시 눈을 떴을 땐 아내가 제 옆에 있었어요. 아내가 그새 병원 관계자들에게 설명해 준 건지 의사도 간호사도 더는 저를 아내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지 않더군요. 당신 괜찮아? 이제 좀 정신이 들어? 나 괜찮아. 다행이다. 난 당신이 정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놀랐잖아. 아내는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제게 안겨들었어요. 그런 아내를 저도 꽉 끌어안아주면서 입을 열었죠. 미안해. 한심하게 기절이나 하고. 이제 그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줘, 여보. 대체 누가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한 거야? 제 말에 아내는 갑자기 어깨를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그 상대를 떠올리기만 해도 두려운 것 같았죠. 사실 어느 정도 짐작 가는 구석이 있긴 했어요. 아내가 지금까지 어디 다른 곳에 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떨고 있는 아내의 등을 다독이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짓이야? 그래? 그러자 아내가 다시 왕 하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긍정의 대답과 다르지 않은 반응이었죠. 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언제부터야? 대체 언제부터?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던 거야? 아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맞고 살았어. 그 인간들은 날 친딸로 여기지도 않아. 우철이 걔만 우리 아들 하면서 싸고 돌고 난 늘 찬밥 취급이었으니까. 공부도 내가 훨씬 더 잘했는데 난 대학도 못 가게 하고 돈이나 벌라면서 15대부터 일을 시켰어.
아내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고백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경악스러운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랬으면 내가 진작에... 그 사람들이 내 약점 가지고 협박했어. 약점이라니? 여보, 사실은 나 옛날에 우철이 친구한테, 그 쓰레기 같은 새끼한테 몹쓸짓 당한 적이 있어. 난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절대 용서 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 새끼한테 합의금 받고 그냥 사건 종결시켜버렸어. 그리고 그 돈으로 우철이랑 셋이서 일본 여행 다녀왔어. 그것만으로도 정말 거지 같은데 그 인간들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협박하더라. 회사 다니면서 돈 계속 갖다 바치라고. 안 그럼 당신한테 내가 몹쓸 짓 당한 거 다 말해버리겠다고. 생각지도 못한 아내의 과거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저를 밀어내면서 머리를 숙이더군요. 미안해 여보. 진작에 사실대로 말했어야 하는데. 근데 너무 무서웠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웠어. 잃고 싶지 않았어. 난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제 반응이 상처가 됐던 걸까요? 아내가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이해해. 당신도 이제 내가 싫지? 끔찍하지? 나 같은 여자는 애초에 당신을 욕심내선 안 됐던 건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 당신 앞에서 조용히 사라져 줄 테니까. 이혼도 해줄게. 하지만 튼튼이만큼은 내가 키우게 해줘. 부탁할게. 제 속도 모르고 혼자 결론을 내버리는 아내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아내의 어깨를 잡고 목소리를 높였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내가 혼란스럽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야. 젠장,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설마 그런 일로 내가 당신을 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이 고작 그 정도라고 생각했어? 여보. 나한테 말했어야지. 진작에 전부 다 말했어야지. 그럼 내가 지켜줬을 텐데. 난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화만 내고 당신 혼자 처갓집에 가는 거 그냥 지켜만 봤잖아. 알았으면 절대 못 가게 했을 텐데. 그 인간들이 당신 결혼 후에도 때렸어? 그래?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결혼 후에는 티나니까 심하게는 못 때렸어. 임신했다가 유산할까봐 걱정하기도 했고. 그 인간들 나한테 꼭 아들 낳아야 한다고 얼마나 협박했는 줄 알아? 그래야 당신이랑 시부모님 재산 노릴 수 있다면서. 그래서 튼튼이가 얼른 태어나길 바라면서도 태어나지 않길 바라기도 했어. 나 정말 엄마 실격이지. 아니야. 나 같아도 그런 양가 감정 가졌을 거야.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맞은 거야? 내 일로 따진 거야? 그래? 그동안 그냥 배짜라 심정으로 그 인간들한테 오는 연락 다 무시했거든. 근데 당신한테 그렇게 몰래 뒤에서 돈 뜯어내고 있었다는 걸 알고 너무 화가 나서 가자마자 따졌어. 그리고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했어. 내 과거 그 사람한테 알리려면 알리라고. 난 이혼할 거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 그 인간이 화를 내면서 날 마구 때렸어. 간신히 도망쳐서 병원 가려다 정신을 잃었던 거야. 아내를 끌어안고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금방이라도 그 인간들에게 달려가 사달을 내고 싶었지만 이런 순간엔 본성보다는 이성이 앞서야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감정이 진정되자마자 바로 아버지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업과 관련해서 법적인 자문을 해주고 있는 변호사 선생님을 소개해달라고 했죠. 무슨 일이냐고 묻는 아버지에겐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다고 했네요. 변호사 선생님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일단 몸에 있는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부터 남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가해자들에게도 연락해서 죄를 인정하는 발언을 녹취하라고 하셨죠. 딱 잡았다면 어쩌나 했는데 제가 전화하자 그 장모란 년은 바로 길길이 날뛰더군요. 아니 그년이 그렇게 입조심하라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자네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쳤어? 집안 망신인 줄도 모르고 그년이 원래 그렇게 좀 멍청해. 자네가 이해하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만삭인 제 아내를 폭행해놓고 뭐요? 집안 망신이요? 집안 망신은 지금 누가 보여줬는데? 아니 자네 지금 장모인 나한테 소리 지른 건가? 내 딸 내가 교육시키겠다는데 자네가 무슨 상관이야?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좀 때리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아내 말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맞았다던데 맞고 정신을 잃은 적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이게 단순히 훈육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자네는 남이잖아. 신경 꺼. 내가 이 사람 남편인데 무슨 남이라는 겁니까? 어쨌든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대응할 테니까 각오하세요. 당신네들 전부 다 콩밥 먹게 할 거니까. 그 길로 저는 그 개보다 못한 인간들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어요. 뒤늦게 연락이 갔는지 처갓집 식구들 다 난리가 났더군요. 뒤늦게 저희 집까지 찾아와선 한 식구끼리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으름장을 놨어요. 그 모습에 아내는 트라우마가 발동했는지 제 뒤에서 덜덜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그걸 보고 있자니 또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누가 집까지 찾아와도 좋다고 했습니까? 할 얘기 있으면 경찰서 가서 하세요. 아니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리장머리인가? 어른이 왔으면 그래도 일단 집 안으로 모셔야지. 현관 밖에 세워두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른? 어른다운 짓을 했어야 대접을 해주죠. 나이만 처먹으면 뭐 다 어른인 줄 알아? 뭐? 처먹어?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자네가 우리 가정사에 대해 뭘 알아? 해숙이 인연이 기집애 주제 어릴 때부터 얼마나 기가 셌는 줄 알아? 지가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지. 이유 없이 때린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러자 잠자코 있던 처남까지 가세했어요. 맞아요. 아니 누나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사람 성질을 긁는 게 있다고요. 그 예로 같은 자식인 저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걸요? 그런 부자의 작태를 보고 있자니 정말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대로 달려가 처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제가 덩치도 제법 있는 데다 왕년에 권투도 배운 적이 있거든요. 처남은 비명 한번 못 지르고 그대로 저 멀리 날아가 버렸죠. 놀란 장모님이 비명을 지르면서 처남에게 달려갔어요. 우철아, 우철아, 너 괜찮니? 아니 자네 미쳤나? 자네가 뭐라고 내 아들을 때려? 어? 왜요? 방금 장인어른이 그러셨잖아요. 이 사람이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지 이유 없이 때린 적 없다고. 방금 처남도 아니 저 새끼도 맞을 짓 했잖아요. 안 그래요? 자, 다음 맞을 짓 한 사람 장인어른 같은데 맞죠? 저는 장인어른을 서슬퍼런 눈초리로 노려봤어요. 그리고 위협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장인어른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나다 다리가 꼬여 자빠지고 말았죠. 이런 한심한 인간한테 그동안 아내가 맞고 살았다니 속이 뒤집혀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더 처맞기 싫으면 당장 다 꺼지시고 법정에서 볼 생각이 나세요. 저희 집이 부자인 건 아시죠? 또 아버지가 법조계 쪽으로도 아주 연줄이 빵빵하시거든요.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 협박에 가해자 년놈들은 찍소리도 못했어요.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만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장모님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했어요.
한서방, 우리가 잘못했네. 다신 해숙이한테 손가락 하나 안 댈 테니까 용서해주게. 어? 그래도 우리가 해숙이 하나뿐인 부모 아닌가? 그래, 한서방. 나도 이렇게 빔새.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라서 딸년 다루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랬어.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지. 정말 작정하고 해숙이만 때리고 구박하고 그랬던 게 아니네. 부디 서로 잘 풀고 넘어갔으면 하네. 원한다면 앞으로 다신 자네랑 해숙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네. 아예 연을 끊고 살겠다고. 그 와중에도 오직 저를 향해서만 용서를 비는 그 인간들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코웃음을 치면서 용서를 빌 상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일갈했죠. 그러자 셋이서 못마땅한 표정을 하면서도 아내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이더군요. 해수가, 이 애미애비가 잘못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렴. 맞아, 누나. 한 번만 봐줘. 이 나이에 빨간 줄 그이면 재취업도 안 될 거고 내 인생 완전히 망하는 거라고. 아내는 그때까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듯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하고 물었죠. 그러자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이 인간들이 다 처벌받았으면 좋겠어. 아내는 어느새 울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그런 아내가 너무 가여워서 어느새 저도 울고 있었네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1000벌 내려줄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그 말에 가해자 년놈들이 뭐라고 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제 기백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고요. 예정했던 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따로 사적인 복수를 위한 준비도 시작했죠. 이 법의 철퇴를 내려봐야 가정폭력은 징역 몇 년 받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처남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았죠. 그렇게 둘 수는 없었어요. 저는 사람을 시켜서 처남 주변에 덫을 놨어요. 바로 불법 도박이라는 덫이었죠. 처남이 투기 성향이 강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도박쟁이 한 명을 고용해 처남과 친해진 다음 투기장으로 유혹하라고 했죠. 처남은 단번에 넘어왔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불법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원래 딴 놈은 없고 잃은 놈만 있는 게 도박이거든요. 처남은 순식간에 가진 돈을 전부 잃었고요. 집문서를 훔쳐다 빚을 내는 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끌어다 썼어요. 하지만 큰 돈을 벌긴커녕 전부 다 잃고 말았죠. 그 사이에 지리했던 재판도 끝이 났는데요. 아내를 실질적으로 자주 폭행했던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2년도 채 안 되는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처남은 역시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썩 성에 차지 않은 결과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셋 다 호적에 빨간 줄 그이게 만든 것만으로도 만족하기로 했죠. 어차피 이미 그 일가는 그쯤에 완전히 패가망신한 상태였으니까요. 처남이 진 억대 도박빚 때문에 유일한 재산이던 집이 날아간 건 물론이고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죠. 결국 저와 아내에게 연락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기도 했는데 저희가 미쳤다고 그걸 도와줬겠어요? 현재 장인어른은 알코올 중독으로 간암에 걸려 오늘 내일 하고 있고요. 장모님은 그런 장인어른을 뒤치다꺼리하면서 망리를 나가고 있어요. 처남은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치는 와중에 또 폭력 범죄에 휘말려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죠.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까요?
안타까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내는 친정과 연을 끊은 뒤에도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가정폭력의 트라우마로 잠도 잘 못 자고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숨 쉬는 것도 어려워했죠. 하지만 심리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차차 나아져서요. 이젠 약 없이도 잘 자고요. 밥도 잘 먹고 일상생활도 큰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아들과 몇 년 전 낳은 늦둥이 딸도 잘 크고 있고요. 이대로 우리 네 가족 큰 풍파 없이 계속 평안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아내와 처갓집에 얽힌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새삼 아내에 대한 애정이 더욱더 커지네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꽃과 케이크라도 좀 사가야겠습니다. 썰밤 가족분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